배움을 즐기고 호기심 많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진짜 맥락을 짚어내는 딥다이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어제가 바로 봄의 마지막 절기이자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고구였잖아요. 아, 네. 구구 참 이름부터 생명력이 느껴지죠. 맞아요. 도연명의 시 구절 중에 청춘은 다시 오지 않고 하루의 새벽은 두 번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 하루의 소중함이 새삼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케어유 뉴스의 김영래 편집장님이 지난 하루 동안의 국내외 시니어 그리고 돌봄 트렌드를 아주 날카롭게 집약해 주셨어요. 네, 그 자료를 쭉 보니까 이게 단순한 뉴스 나열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단순히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권리, 제도, 기술, 인력, 돈 이렇게 5가지 거대한 톱니바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국가의 새로운 기본기가 어떻게 존입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퍼즐 조각들이거든요. 와, 권리, 제도, 기술, 인력, 돈, 딱 이 5가지 축이네요. 당장 저희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도 언젠가 겪을 일이니까 아주 구체적인 지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축인 권리와 인프라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어제 4월 20일이 제46회 장애인의 날이었잖아요. 이때 굉장히 굵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서미와 의원 등 무려 114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어요. 그 거주시설 학대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색동원이나 태연재활원, 반구대 병원 같은 곳에서 터진 사건들이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 그냥 나쁜 원장 한 명의 일탈이다. 시설 하나 폐쇄하고 끝내자 이랬을 텐데. 꼬리 자르기 식으로요? 그렇죠. 근데 114명이나 움직였다는 건 이제 이 비극을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의 돌봄 체계 자체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로 규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 국가 책임이라는 거네요. 권리가 구호에서 제도로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김예지 의원이 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현재 제도는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자립하려고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국가 지원금을 가차없이 끊어버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스스로 좀 일어서 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가난의 늪으로 밀어넣는 꼴이잖아요. 일하면 가난해지는 덫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예요. 네, 그 덫을 뜯어 고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도 변화가 막 생기고 있어요. 포천시에서는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고 서울시립 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쫙 늘리고요. 권리를 실현하려는 그런 현장의 발버둥이네요. 근데요, 이 부분에서 약간 답답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지난달에 돌봄 통합지원법이 시행됐잖아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야심찬 법안인데 막상 지난 20일 첫 공식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 들어보면 완전 곡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난리가 났죠. 법은 통과됐고 책임은 지자체한테 넘어왔는데 당장 쓸 돈도 없고 현장에 보낼 인력도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제 비유를 하자면 중앙정부가 엄청 멋진 최신식 OS 같은 걸 전국에 배포했는데 지자체라는 기기 자체는 램도 없고 배터리도 없는 10년 전 구형폰인 거잖아요. 와, 네. 완벽한 비유네요. 돌봄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결국 물리적인 공간과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LH 같은 공공기관이 제1회 K시니어 수거 포럼을 열었거든요. 주거 포럼이요. 네. 요양보호사 한 명 집에 보내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생활권 기반으로 공간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거죠. 문턱 없는 집이라던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동네 단지, 이런 물리적인 그릇이 없으면 공허한 외침이 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와, 진짜 뼈 때리는 현실이네요. 하드웨어가 안 받쳐주면 뭐 하냐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재가 의료센터를 192개소에서 250개소로 늘리고 통합 재가기관도 350개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 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인프라를 지어놔도 결국 호소하는 건 사람이에요. 인력 부족. 맞아요. 두 번째 축, 인력 문제. 이게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케어닷컴에서 나온 2026 미래복리후생 보고서 숫자 보셨어요? 저 진짜 충격받았잖아요. 네, 미국 근로자의 81%가 돌봄 문제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죠. 게다가 53%는 결근까지 해봤고 24%는 아예 직장 그만둘 고민을 한다는데 와, 이거 완전히 경제붕괴 수준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상황이 더 기가 막히던데요? 우리나라 요양시설 현장은 인력 절벽에다가 도덕적 해이까지 겹쳤습니다.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전국 3만 곳 장기 요양시설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거든요. 아, 그 종신보험 가입 실태조사요. 저 이거 보고 진짜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국가에서 준 운영비로 원장들이 자기 종신보험을 들었다고요? 네, 수법이 아주 교묘합니다. 원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는 돈인데 일부 시설 원장들이 이 돈으로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요. 그러고 나서 계약자 명의를 나중에 원장 개인으로 슬쩍 바꿔치기 하는 거죠. 와, 세상에. 그럼 나중에 해약 환급금 수천만 원을 원장이 꿀꺽하는 거잖아요. 현장 요양보호사들은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데 진짜 화가 나네요. 네, 그래서 정부가 지정 취소까지 거론하면서 아주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죠. 동시에 인력을 붙잡으려고 2026년부터 장기 근속 장려금도 월 18만 원 인상하고 7년차 이상 선임에게는 월 15만 원 추가 수당도 주기로 했습니다. 노모초는 뭐 월 5만 원 더 얹어주고 하니까 최대한 월 38만 원 정도 추가로 받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요양보호사들 근골격해 질환 막으려고 어르신 집에 안전바 설치하는 낙상 예방 지원에도 1인당 100만 원 한도로 예산 투입하기로 했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몇십만 원 더 준다고 직장 떠나겠다는 그 거대한 인력 이탈을 막을 수 있을까 싶어요. 약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달까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텅 빈 인력 공백을 메우려고 사활을 걸고 있는 구원투수가 있죠. 네. 바로 에이지테크 기술입니다. 아, 에이지테크. 보건복지부가 부산테크노파크 같은 5곳에 에이지테크 종합지원센터를 확정했잖아요. AI 돌봄 예산만 56억 원, 상용화 지원에 200억 원을 쏟아붓고 네, 서울 340개소 비롯해서 전국 2,000여 곳 경로당에 스마트 태블릿 보급하는 건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글로벌로 보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은 국가 주도로 실버 경제 규모를 무려 1,900조 원까지 키우면서 AI 로봇에 올인하고 있고요. 와, 1,900조요? 네, 미국은 웰니스 주거 모델인 라이프타임 리빙을 내세우고 있고 일본은 좀 더 디테일해요. 아, 저 일본 사례 보고 되게 흥미로웠어요. 사코주라는 거랑 그 플리커 현상 없앤 노환경. 사코주가 대체 뭔가요? 사코주가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용 주택의 줄임말인데요. 이게 요양원처럼 한 곳에 가둬두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독립된 아파트 생활을 보장해요. 대신에 건물 곳곳에 센서가 깔려 있고 1층에 24시간 돌봄 스태프가 대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엔 그냥 내 집처럼 자유롭게 살다가 위급할 때만 딱 서비스가 개입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플리커 없앤 LED 노안경. 이거 진짜 생물학적 디테일인데요. 일반 LED 조명이 우리가 모르게 엄청 미세하게 깜빡거리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전혀 못 느끼겠던데? 젊은 뇌는 그걸 걸러내는데 어르신들은 인지 조절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그걸 감지해서 극심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이 깜빡임을 완전히 제어한 고령자 맞춤형 조명이나 안경을 개발한 겁니다. 와, 진짜 디테일하네요. 근데요, 여기서 제 가장 큰 의문이 하나 있어요. 이런 기술들 다 좋은데 과연 기계가 인간의 온기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구멍난 배에서 사람들 지쳐 쓰러지는데 그냥 최첨단 로봇팔 달아서 물만 퍼내는 느낌이랄까? 그 부분이 바로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진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술이 요양보호사를 대체할 거라고 두려워하는데 사실 에이지테크의 진짜 목적은 사람의 대체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행정의 자동화입니다. 현재 요양보호사들도 시간의 절반 이상이 서류 작성, 약 먹었는지 체크, 혈압 재서 기록하기 이런 차가운 행정 업무에 뺏기고 있거든요. 아, 맙소사. 정작 어르신 손잡아드릴 시간이 없네요. 네. 그래서 AI랑 센서가 이 기계적인 업무를 다 대신해주면 인간은 비로소 서류 더미에서 벗어나서 어르신 눈을 맞추고 체온을 나누는 주민 접촉 시간을 대폭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술과 사람의 완벽한 분업인 거죠. 와, 로봇으로 돌봄을 퉁치는 게 아니라 서류에서 벗어나 인간의 온기를 되찾기 위해 로봇을 쓴다.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무서운 문제로 넘어가 보죠. 돈입니다. 네, 피할 수 없는 비용 문제죠. 제가 오프닝에서도 치매몬이 172조 원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말씀드렸잖아요.
2050년이면 488조 원이 될 거라고 예상한다는데 이게 다 어르신들 현금 자산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사기꾼도 문제고 실프게도 가족들이 동의 없이 처분해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안심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라는 걸 시범 도입했습니다. 아, 그래서 올해 750명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1900명 이상으로 늘린다는 그가요? 근데 민간은행에서도 이런 신탁 서비스 하지 않나요? 하죠. 근데 민간 금융기관들은 아무래도 수익을 내야 하니까 기존에는 주로 10억 원 이상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쏠려 있었어요. 아, 돈 많은 분들만 지켜줬군요. 네. 평생 아껴서 아파트 한 채랑 예금 몇 천만 원 모은 평범한 중산층들은 사실상 보호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공이 나서서 어르신의 재산 권리를 묶어버리는 거죠. 병원비나 요양비처럼 생존에 필요한 목적 외에는 누구도, 심지어 자녀도 돈을 못 빼가게 거대한 금고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와, 172조 원의 치매머니가 드디어 공공의 관리망 안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근데 치매 걸리기 전에 아직 정정하실 때 스스로 현금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요즘 그 월배당 커버드콜 ETF 이게 난리라던데? 네. 이 부분 정말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다달이 높은 배당금을 주니까 은퇴자분들한테 인기인데 구조를 제대로 아셔야 해요. 그 커버드콜이라는 게 고수익 난다고 광고 엄청 하던데 뭐가 문제죠? 쉽게 비유해 볼게요. 선생님이 5억짜리 집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와서 한 달 뒤에 집값이 얼마가 되든 나한테 무조건 5억에 넘길 권리를 주면 지금 당장 1,000만 원을 줄게 하고 티켓을 사는 거예요. 그 1,000만 원이 선생님이 매달 받는 배당금입니다. 오, 일단 1,000만 원 받으니까 게이드건인가요? 집값이 그대로면 좋죠. 근데 만약 한 달 뒤에 집값이 7억으로 폭등했어요? 그래도 선생님은 저한테 5억에 파셔야 돼요. 아, 억울하다. 수익이 제한되네요. 더 무서운 건 폭락장입니다. 집값이 3억으로 반토막 났어요. 1,000만 원 배당금 받은 걸로 2억 손실이 메워질까요? 헐, 안 되죠. 내 원금이 훅 날아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금 손실 위험이 엄청난데 그냥 이자 많이 주는 적금인 줄 알고 무턱대고 가입하셨다간 노후 자금 다 날릴 수 있다는 거죠. 와, 뼈 맞았어요, 진짜. 이외에도 뭐 농지연금이나 서울시에서 조부모가 손주 돌보면 월 30만 원씩 13개월 동안 주는 수당, 이런 것도 다 현금으로 만들려는 거잖아요. 엑스퍼트 소득 크레바스라고 하죠, 우리. X세대들 소득 끊기는 그 마의 2년에서 5년. 그걸 버티게 하려고 직무교육 수당 월 150만 원이나 취업 인센티브 최대 360만 원 주는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진짜 눈물겨운 사투네요. 자, 근데 여기서 궁극적인 질문 하나 해보죠. 국가가 신탁으로 172조 원 지켜주고 우리가 투자 상품 고르고 수당 받고 이게 단순히 숨쉬는 기간을 늘리기 위한 걸까요? 아니죠. 생존에 넘어선 품격의 문제입니다. 맞아요. 오늘 자료 중에서 저를 멈칫하게 한 부분이 올해 99세 백수를 맞으신 노라노 디자이너의 기념 전시회였어요. 그리고 100세 테너 할아버지의 한류 시니어 성화 콘서트까지요. 배우 최재성 씨도 홍보대사로 활동하시고요. 너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 시간을 버티는 게 아니라 내 이름 석자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공공이 돈을 지켜주고 민간이 설계를 도와줄 때 길어진 수명이 비로소 깊어진 삶이 되는 겁니다. 와, 길어진 수명이 깊어진 삶이 된다. 명언이네요. 오늘 김영래 편집장님의 자료 마지막 한 줄이 이거였죠. 권리, 제도, 기술, 인력, 돈이라는 5축이 모여 돌봄이 곧 국가의 기본기임을 확인시켰다. 네, 정말 완벽한 요약입니다. 단순히 고령화 이슈가 아니라 우리 미래 일상의 설계도였죠. 맞아요. 권리가 제도로 엄어가고 공간이 생기고 부족한 인력을 에이지테크가 돕고 공공신탁이 우리 돈과 존엄을 지켜지는 거대한 안전망. 진짜 제대로 파헤쳐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오, 어떤 질문일지 긴장되는데요. 여러분이 혼자 조용히 곱씹어 보실 만한 화두입니다. 만약 오늘 살펴본 대로 미래 사회에서 로봇과 기술이 돌봄을 보조하고 국가 제도가 여러분의 의식주와 재산을 완벽하게 챙겨준다고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그 미래 사회에서 가족의 진정한 역할 혹은 가족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와, 가족의 정의요? 네. 단순히 병수발이나 경제적 부양이라는 휴련의 짐을 벗어 던졌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세상에.
기술과 국가가 무거운 짐을 다 들어주면 진짜 순수한 인간관계의 본질만 남겠네요. 우리는 과연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진짜 소름 돋게 묵직한 철학적 화두입니다. 우리 배움을 즐기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남은 하루 동안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막연했던 미래가 조금 더 의미 있고 따뜻하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 단단한 지식의 근육으로 변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탐구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봄날의 기운처럼 찬란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